다음 32번. 시공 장비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최근에는 19년도 2회차에 정지기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정지기계의 종류를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요. 정지기계, 땅을 고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시공 장비에 여러분들이 굴착기계, 땅을 파는 거, 적재기계, 짐을 실는 거, 운반기계, 말 그대로 이동하는 거, 정지기계, 땅을 정리하는 거, 전압기계, 누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기계 명칭들을 한 번씩 인터넷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그 그림과 함께 기계 장비의 이름들을 한번 숙제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생겼기에 이거는 땅을 팔 수 있는지, 그렇죠? 굴착을 하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생기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지, 또 땅을 고를 때는 어떤 기계가 있는지. 지금 최근에 나왔던 19년도 2회차에는 정지기계의 종류를 쓰시오. 그러면 모터 그레이더, 주로 그레이더가 들어가면 이건 정지기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브 그레이더, 그 다음에 서브 그레이더 플레이어, 이렇게 그레이더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주로 정지기계다. 반대로 이제 전압기계, 누르는 기계는요, 로드롤러, 아까 앞에서 봤죠? 우리 머케덤, 텐덤, 템핑. 그래서 누르는 기계를 로드롤러라고 하는데, 이 도로를 이렇게 눌러주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앞에 큰 쇳덩이 동그란 게 달려서 롤러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전압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롤러. 이제 타이어 롤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타이어 바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주는 기계. 그 다음에 진동 롤러 또는 템퍼, 이런 것들이 전압기계에도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주로 정지기계 또는 전압기계,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3번 공정표 작성. 자, 공정표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체 작업량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을 알려주고, 그럼 언제부터 공정표를 작성해라, 이렇게 문제가 주로 나왔었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 예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총 토착량이, 총 작업량이 260이란 얘기예요. 260이고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40이다. 그럴 때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공정표를 작성해라. 이게 문제죠. 그러면 공정표를 이제 하루 작업일수, 전체 작업일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전체 작업일수는 260 나누기 42 하니까 6.2. 그러니까 하루 소수점이 있다는 거는 하루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이면 6.2 소수점이 있으니까 7일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월 10일부터 시작하면 4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하죠? 4월 16일까지. 그럼 7일이 소요되죠. 그래서 각각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42라는 그렇죠, 작업량을 7일 동안 쭉 해주면 마지막 날은 8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전체 작업일수를 공정표를 작성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 작업량 나누기 하루 작업량 해서 날짜별로 총 요일수를 계산을 해서 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백호 시간당 작업량 계산. 자, 이것도 이제 한 2017년도, 16년도 이럴 때 한두 번씩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식 요거를 하나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시간당 작업량 계산하는 거 Q는 시간당 작업량은 1회 사이클, CM이 1회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1회 사이클 시간 CM분의 3600 곱하기 디포 용량 곱하기 디포 개수 곱하기 투량 환산 개수 곱하기 작업 효율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사실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한번 여기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35번 덤프 트럭의 작업량 계산. 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2000세제곱미터의 흙을 덤프 트럭으로 운반한 시 다음 조건일 때 소요 일수는 얼마냐? 그래서 트럭 한 대당 작업량이 8이고 트럭 2대 1일 8시간 작업할 때 투량 변화율은 1.25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전체 흙량이 2000이니까 그걸 분모해 놓고요. 그렇죠? 분자에는 나머지 전체 트럭이 총 2대가 있고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량이 그렇죠. 8세제곱미터고 그러니까 토양 변화율이 1.25니까 이 토양 변화를 곱해주면 전체 작업량은 19.51이 되겠습니다. 소요일수가 며칠이냐 그러면 19.51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36번 시공 기면 결정 시 고려사항을 쓰시오. 시공 기면 노면 결정할 때 고려사항 토공량이 최소가 되도록 절토 송토를 균형시킨다. 그렇죠. 그래야 또 시간도 줄고 공사비도 줄겠죠. 두 번째 가까운 곳에 토치장, 토사장을 두고 운반거리를 짧게 한다. 흙을 너무 멀리 가서 퍼오거나 또 너무 멀리 내다 갖다 버리려면 그만큼 운반비가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치장과 토사장을 가깝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연약지반, 산사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피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4번 비탈면 등 흙의 안정을 고려한다. 그래서 시공 기면 결정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또는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7번 토적 계산 양 단면적 평균법을 보면 V는 2분의 A1 플러스 A2 곱하기 L. 자, 임도공사 시 발생하는 토적을 양 단면적 평균법에 의해서 구하시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적 A를 주고 단면적 A1, A2를 주고 양 단면적 사이에 거리를 주면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죠. 네. 자, 양 단면적 평균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공식만 외우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앙 단면적법. 죄송합니다. 오타자 같은데요. 중앙 단면적법이요. 네. 자, V는 AN 곱하기 L이라고 하고요. 이건 다시 8분의 L, B1 플러스 B2, H1 플러스 H2.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 예를 보면, 문제 길이가 20m이고, 중간이 10m에서 단면적이 4.8제곱미터였다. 흙의 양을 구하시오. 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최근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4.8 곱하기 20하면 96. 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첫 번째 1번 공식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두 번째 공식으로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인자를 줄 때 B1, B2 양단의 너비 또 양단의 높이 H1, H2를 줬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중앙 단면적을 주고 길이를 줬다.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인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고법. 자, 이게 최근에 그래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고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각 그 꼭지점마다 그 높이마다 사용한 횟수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정고법이라 하면 넓은 지역을 동일한 면적의 직사각형 또는 직삼각형으로 구획을 하고요. 각 꼭지점의 높이, 그렇죠? 각 꼭지점의 높이를 측정한 후에 각 구역의 면적과 평균 높이를 이용해서 토적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예를 들면 정지 작업을 할 때 작업해야 할 토적량을 구하시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 모서리의 숫자는 각 지점의 토심, 높이를 얘기한다는 거죠. 꼭지점의 높이를 나타내고 각 정사각형의 면적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줬을 때 지금 아래에 있는 이 표와 같은 그 각 꼭지점의 높이에서 정고법에 의해서 토적량을 구해라. 이게 문제죠. 자, 우선 어떻게 구하냐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꼭지점 4, 이 높이가 4라는 거는 이 4에서 이 꼭지점 4에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밖에 안 그려지죠. 네, 이쪽 왼쪽도 없고 위에도 없죠. 그러면 이 4는 몇 번을 사용한 거냐 하면 한 번을 사용한 거죠. 한 번. 자, 반대로 그 옆에 있는 거 2라는 숫자 높이 2는 이 2에서
정사각형이 몇 개 그려지는지 그려보면 합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렇죠? 또 왼쪽으로 또 하나 이렇게 그려지죠. 자, 2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이 높이에서 2번 그려졌죠. 2번.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어딜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1 있죠? 자, 1이라는 이 높이에서는 정사각형이 그럼 몇 개가 그려진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나 그려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1에서 위쪽으로 또 위쪽 오른쪽으로 하나 더 그려지고 둘, 또 왼쪽으로 또 하나 더 그려지죠. 셋. 그래서 이 1이라는 높이는 몇 번을 사용한 거냐? 3번을 사용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집안구의 합을 다 더해주고 곱해주면 토정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번 사용한 1회 사용한 집안구의 합을 다 먼저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집안구의 합 4, 얘가 1번. 여기 보시면 이 4가 여기 이 4죠? 네. 한 번 썼죠. 그 다음에 2. 자, 얘도 한 번이죠. 그쵸? 그 다음에 1. 자, 얘도 한 번밖에 안 그려지죠. 자, 1이라는 거는 1의 높이에서 정사각형을 그려봤더니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죠. 이 꼭지점하고. 한 번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1도 이렇게밖에 사각형이 하나밖에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얘도 한 번 쓰고 한 번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한 번 쓰고. 그래서 이쪽에 4, 2, 1, 1은 다 한 번씩 썼죠. 또 어디 있어요? 제일 끝에. 이쪽이죠. 3. 3도 한 번 썼고 2도 한 번. 집안구의 합에 마지막에 요 3도 하나.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 꼭지점에서 그릴 때 몇 개가 그려지는지를 보시면 사용된 집안구의 횟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한 거는 4 더하기 2 더하기 높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그걸 쭉 다 더하고 곱하기 1 한 번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16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회 사용한 집안구의 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회 사용한 집안구의 합은 먼저 여기 2번, 두 번째 2, 그쵸? 얘는 자, 이 꼭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정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고 오른쪽으로도 하나 그려지죠. 그러니까 얘는 2번 쓴 거죠. 2번. 높이 2는 2번을 썼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또 2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에서는 여기 2죠. 네, 요 2가 이쪽으로 보세요. 하나 정사각형이 그려지고 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정사각형이 그려지니까 여기 2도 2번을 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와서 또 2번 쓴 게 여기 1이죠. 1. 그쵸? 1. 여기도 이쪽으로 왼쪽으로 정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얘도 집안구를 2번 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3이죠. 3. 그쵸? 여기 3도 위로 정사각형이 하나 연결이 되고 또 아래로 정사각형이 연결이 되니까 얘도 2번을 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집안구에 합을 하고 나머지 2번을 썼으니까 2를 곱하는 거죠. 앞에서는 한 번을 썼으니까 1을 곱한 거고 해서 구해주면 집안구 2번의 합도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3 쭉 계산해 보면 3번 쓴 거 계산했더니 12, 4번 쓴 건 없죠. 그래서 4개를 다 더해주면 되죠. 16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12 더하기 0 이렇게 하고요. 면적이 100이라 그랬으니까 앞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고 나누기 4. 정사각형이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은 삼각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쭉 다 더해주고요. 다 더해주고 나누기 얼마를 해주죠? 3. 네, 이렇게 하면 삼각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고법 부분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나오면 5점 내지 6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삼각형 또는 사각형인데 주로 사각형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삼각형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삼각형 문제를 한번 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 2개가 있고 자 이렇게 밑에 3개가 있고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높이를 각각 3, 1, 2, 2, 1 그렇죠.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여기가 4, 1, 2, 1 이런 형태로 주면 정고법에 의해서 구해라.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토정량은 한 번 사용한 거, 두 번 사용한 거, 세 번 사용한 거를 다 더해요. 그렇죠? 이렇게 다 더해주고 나누기 3 해주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자, 전거법 문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뭐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배점은 높고 오히려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8번 넘어가겠습니다. 횡단 배수구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2019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횡단 배수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첫 번째, 물이 흐르는 아래 방향의 종단 기울기 변이점에 횡단 배수구를 설치하고요. 두 번째는 구조물의 앞과 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외쪽 물매로 인해서 옆도랑에 물이 역류하는 곳, 이런 곳에도 횡단 배수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흙이 부족해서 속도랑으로 부족당한 곳 또는 체류수가 있는 곳, 이런 곳들에는 횡단 배수구를 설치해 준다. 그래서 시험에는 횡단 배수구 설치 장소 세 가지를 쓰시오. 주로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39번 옆도랑의 형태 세 가지 쓰시오. 그 앞에서 이거는 우리 차도 기럽게 옆도랑 할 때 한번 나왔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콘크리트하고 흙하고 다르다 그랬죠. 흙일 때는 V자형 또는 사다리꼴형으로 하고요. 콘크리트는 L형이나 U형 이렇게 한다. 예.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자, 세월교라는 거는 물을 이렇게 넘어서 교량 위로 물이 넘어가는 다리, 이거를 세월교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잠수교죠. 네, 잠수교가 한강 그 반포대교 밑에 있는 게 잠수교인데 그 다리 위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물이 넘어가죠. 그래서 통행이 금지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세월교는 주로 물이 유량이 좀 많은 곳, 이런 곳에 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도를 놓을 때 특히 산림공사를 할 때 세월교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교는 그러면 어떠한 곳에 설치를 하느냐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평소에는 유량이 적지만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이런 곳에는 세월교를 만들면 좋다. 그 다음에 편상지나 애추지대를 횡단하는 경우, 편상지 애추지대는 이렇게 막 돌이 돌무덤이 쌓여서 돌무덤이 된 지역, 돌이 깨서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돌무덤이 쌓여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편상지 애추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세월교를 설치하는 게 좋다. 황폐 계류인 경우, 그 다음에 관거 등의 등으로 흙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암석으로 된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가급적이면 세월교를 설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험에도 세월교 설치 장소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41번 돌쌓기 종류. 자, 돌을 쌓기 하는 종류는 찰쌓기, 그 다음에 매쌓기, 그 다음에 골쌓기, 켜쌓기 이렇게 있는데요. 시험에 이제 2018년도 1회에 나올 때는 이 골쌓기와 켜쌓기의 그림을 그리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골쌓기 그림, 켜쌓기 그림, 그리고 설명하시오. 자, 먼저 이 골쌓기는 사방 공작물 돌쌓기를 이용하고요. 견칫돌, 막겐돌을 사용하고 마른 목골이다. 이게 핵심이죠. 골쌓기는 마른 목골이다. 켜쌓기는 돌면의 높이를 갖게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른 모로 쌓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똑바로 그냥 쌓는 거죠. 그래서 돌면의 높이를 갖게 해서 가로 줄눈이 일직선이 되고 마름돌을 사용한다. 이 가로 줄눈이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마름돌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찰쌓기, 매쌓기의 차이를 쓰시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골쌓기와 켜쌓기의 그림을 그리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2번 돌의 종류. 자, 최근에 2000년도 4회차 바로 지난 시험 때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돌의 종류가 시험에 나왔는데 견칫돌 먼저. 견칫돌은 길이, 뒷면, 접촉부 및 허리치기 치수를 규격에 맞게 작업한 석재를 우리가 견칫돌이라고 하고요.
호박돌은 둥글고 긴 자연석재, 비탈면의 안정에 사용을 하고요. 갓돌은 돌쌓기 벽의 가장 위에 사용하는 큰 돌을 우리가 갓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귓돌은 돌쌓기 벽의 모서리 각에 사용하는 모서리돌을 우리는 귓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돌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우리 산림공사 할 때 어떤 돌들이 쓰이는지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3번 웅벽의 안정조건.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전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또 2021년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웅벽의 안정조건 4가지를 쓰시오.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4가지. 이건 딱 4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전도에 대한 안정, 그렇죠? 활동에 대한 안정, 내부 응력에 대한 안정, 치마에 대한 안정. 이게 답입니다. 물론 요 뒤에 있는 부분 설명까지 쓰면 좋지만 굳이 안 써도 답으로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웅벽의 안정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에 대한 안정, 내부 응력에 대한 안정, 침하에 대한 안정. 이렇게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물에 의한 사면보호.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비탈에 선대 붙이기 하는 방법, 선대 붙이기공, 그 다음에 때 다지기공, 식생공, 식수공, 파종공, 이런 것들이 다 사면, 경사가 심한, 그쵸? 예, 비탈면을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로 공사를 할 때 이런 공법들로 사면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시키는 공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이 종류를 뭐 2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는 구체적으로 선대 붙이기 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때 따지기 공, 식생공, 특히 여기 보시면 파종공, 그렇죠? 네, 파종공하고 선대 붙이기 공, 이게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공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45번 평판 측량의 준비 과정. 자, 이것도 2000년대 나오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평판 측량의 준비 과정 3가지를 쓰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정준, 2번째 치심, 3번째 표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준, 치심, 표정. 자, 정준은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수평. 그렇죠? 치심은 중심을 맞추는 거고요. 표정은 방향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평판 측량의 준비 과정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정준, 치심, 표정. 아시겠죠? 네. 46번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의 축적에 대해서 쓰시오. 네, 축적을 물어보는 이런 시험이 가끔 나오는데요. 평면도는 도로의 중심선, 주변 지역의 등고선을 평면적으로 표시한 도면인데 주로 축적은 1대 1200도를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종단면도는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를 알 수 있는 도면인데 이 종단면도의 횡단면도는 1대 1000을 쓰고요. 종단면도는 주로 1대 200 지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횡단면도는 절토, 성토, 사면의 단면적하고 떼붙이기의 길이 등을 알 수 있는 도면인데 주로 1대 100을 씁니다. 그래서 평면도일 때, 종단면도일 때, 횡단면도일 때 도면의 축적비를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47번 실제 거리를 지도상 거리와 축적 분모수로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 경사도 그 다음에 양각기 그쵸? 네,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때 나왔던 문제랑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적이 얼마일 때 실제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1대 500 지도에서 0.2mm를 넘어 작업할 수 없을 때 실제 거리는 최대 몇 cm까지 가능하냐? 자, 그러면 1대 500 지도에서
500m를 0.2mm로 하면 100mm죠. 그러니까 결국은 센티미터로 바꾸니까 10cm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 이것도 앞에 나온 문제랑 일맥상통한 문제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건 이제 면적의 문제죠.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축적에 대한 실제 면적의 문제도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49번 항공사진의 실제 면적.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헥타르의 개념이니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헥타르는 100m가 1헥타르라 그랬죠. 사방, 가로 100m, 세로 100m. 이 면적이 1헥타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시는 게, 그러면 2헥타르는 얼마죠? 2헥타르? 네. 2헥타르는 가로 200m, 세로 100m. 이게, 그렇죠. 100m가 두 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1헥타르, 2헥타르. 그래서 이 두 개, 100m짜리가 두 개 있을 때, 이게 2헥타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자, 50번 등고선의 간격. 자, 축적이 5000분의 1 지도일 때, 계곡선은 25m, 주곡선은 5m. 그렇죠? 간곡선은 2.5m, 주곡선은 1.25m마다 등고선을 그려주고요. 25,000은, 그렇죠? 25,000분의 1은 주곡선, 등고선이 10m, 주로 10m마다 하나씩 있다. 그 다음에 50,000분의 1 지도는 20m마다 하나씩 있다. 그래서 주곡선의 길이를, 폭을, 여러분들이 등고선 폭을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의 간격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1번 측량 오차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최근에 2019년도에 2번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측량 오차의 종류 세 가지는 정오차, 두 번째 부정오차, 세 번째 과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정오차는 오차의 발생 원인이 확실하고 측정 후에 오차의 조절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정오차라고 합니다. 부정오차는 오차의 발생 원인이 불확실해서 제거가 어렵고 계산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부정오차라고 그러고요. 과실은 측정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주로 오차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정오차, 부정오차, 과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52번 고저 측정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기고시기에 의해서 고저 측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이제 표가 하나가 제시가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기준이 되는 기계고 IH의 높이는 자, 뭐냐 하면 그 지점의 지반고 GH에다가 플러스 그 지점의 후시 BS를 더하면 이게 기계고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식 기계고는 지반고 더하기 후시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반고는 얼마냐? 네, 이거예요. 지반고는 이제 위에 기계고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기계고에서 얼마를 빼냐 하면 이번에는 후시가 아니고 각 점의 전시. 네, 전시를 빼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계고 공식, 지반고 공식.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기계고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까지네요. 네. 1번, 2번, 3번, 4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채우시오. 이렇게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문제는 기계고를 물어보는 거죠. IH. 그쵸? IH. 기계고를 물어보니까 그 공식을 대입하면 되고 2번 문제는 GH를 물어보는 거죠. 네, 지반고를 물어보는 거, 지반고에 대한 공식. 이런 식으로 기계고와 지반고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공식 기계고는 지반고 빼기 후시다. 그 다음에 지반고는 기계고 마이너스 전시다. 네. 두 가지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히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 54번 인도의 필요성, 효과. 자, 최근에 2000년도 4회차에 이 시험이 나왔는데요. 인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주 작업 시간의 향상. 자, 임도를 설치를 해놓으면 산림 작업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작업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거리 및 시간이 단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도가 많을수록 우리가 금방 목재에 도달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및 시간이 단축이 된다. 작업 환경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비생산적 노동 시간을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한다. 임도가 꼭 그 목재만 나르는 도로가 아니죠. 네, 뭐 등산로로도 활용이 되고 일반 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도의 필요성을 쓰시오. 그러면 당황할 거 없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작업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능률이 향상되고 시간을 줄이니까 그렇죠. 작업 환경 개선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다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5번 임도의 특성. 임도의 특성이 뭐냐?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고도화하고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한 교통 목적의 반영구적인 시설이다. 임도는. 그 다음에 임산물 반출 및 합리적 임업 경영 관리를 위한 생산 기반 설비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렇죠? 임산물 반출 및 합리적인 임업 경영 관리를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이다. 이게 임도의 정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임도공학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임도는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서술형이 약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4문제 대외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 제가 우리 교재에 이렇게 한 50여 가지 문제를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사실은 뭐 한 90% 이상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가 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공부하신다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